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인 여성 구독자입니다. 아마 제 나이 때 이곳 채널을 듣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진 여길 몰랐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데 크게 관심도 없기도 했고요. 그러다 한 분을 통해 이곳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요청으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원래는 이곳에 사연을 보내고자 한 분 관점에서 사연을 적어야 하는데 그렇게 쓰려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니어서 제 관점에서 사연을 적어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오늘 소개할 사연이 저와 그분이 같이 겪은 일이라 이야기와 의미를 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어야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떠난 여행길에서 교통사고로 저만 빼고 온 가족이 사망하고 말았어요. 저 혼자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지만 가족을 잃었으니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죠. 거기다 상대 측 가해자마저 현장에서 즉사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기에 저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묻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보상을 떠나서 저 혼자 세상에 남겨졌다는 것이 가장 절망스러웠어요. 왜 하필 나 혼자 살아남았느냐는 생각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저는 꿋꿋이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이후 저는 몇 차례의 큰 수술을 꿋꿋이 참으며 병원 치료를 열심히 받았지만 근육과 뼈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재활을 열심히 하면 정상인처럼 회복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아주 낮은 확률이라 장담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장애까지 얻게 됐죠. 그런데도 저는 부모님을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제가 마주한 세상은 저를 점점 더 힘들게만 만들었어요. 제가 가진 장애와 부모님을 잃은 끔찍한 사연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켰고 계속된 사람들의 동정에 저는 그게 차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괜찮다고 해도 저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자격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가벼운 행동에도 괜히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자꾸 날카로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러자 제 주변 사람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부모님과의 추억이 가득했던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드는지 우울증까지 생겼고 언젠가부터 저 스스로가 걱정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엉망이 된 저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을 보고 놀라 스스로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켜주신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다시 잘 살아보기로 결심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바뀌어야 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떠나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마당도 있고 해도 환하게 들어오는 집에서 지내며 저는 제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졌어요. 동네 이웃들과도 살갑게 지내기로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밝고 명랑하게 대하며 주변과 열심히 교류를 나누려고 했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저의 당찬 의지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셨죠. 혼자 지내시는 할머니는 냉랭한 첫인상에 제가 인사를 했을 때도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웃이니 저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오가며 먼저 인사를 하고 살갑게 굴어보려 했는데 그런데도 할머니는 인사를 받아주기는커녕 얼굴 한번 마주친 적이 없으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절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죠. 제가 다리를 절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 그런 저와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또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제가 도와달라고 할까봐 일부러 더 거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도 그 할머니를 모르는 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다시 또 그렇게 한다면 제 결심이 무너지고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는 게 되다 보니 그러지 말고 할머니께 먼저 다가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의 자격지심과 부족해진 자신감을 극복하려 일부러 더 활발하게 지내고 있었던 저는 재활치료도 받고 모임도 다니고 일부러 시장이나 거리를 다니며 조금이라도 더 자주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다니던 운동도 그런 저의 노력 중에 하나였죠. 사고를 당한 이후 부족해진 근력을 키우기 위해 저는 헬스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볼링도 했지만 그건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운동이었기에 매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매일 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 공원까지 다녀오곤 했는데 저를 무시하던 옆집 할머니도 매일 그곳을 오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연세도 있으신데 매일 약수터까지 올라서 물을 떠다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저는 할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곤 했어요. 물론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대꾸도 들을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콧대 높은 할머니께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느 때처럼 약수터에 올랐다가 내려가시던 할머니께서 젖은 낙엽을 잘못 밟고 미끄러지셔서 일어나질 못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크게 다치신 거예요? 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유, 발목을 다치신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119에 전화할게요. 안 돼. 119에 전화하지 마. 그냥 천천히 내려가면 되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아가씨는 아가씨 볼 일이나 봐. 왜 그러세요? 혹시 비용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걱정하지 마세요. 119 불러도 돈을 청구하진 않아요. 그리고 심각한 상황이면 치료비는 제가 우선 부담할게요. 그러니까 병원부터 가세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 119는 안 돼. 그냥 나 혼자 살살 내려가면 돼. 그리고 아가씨가 왜 날 돕겠다고 그러는 거야? 아가씨 돈 많아?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할머니 연세에 잘못 다치시면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병원 가요. 예? 아이 됐어. 나랑 언제부터 알았다고 그래? 그리고 아가씨, 내가 조언 한마디 해주겠는데 그렇게 사람 좋은 얼굴로 아무나 도와주고 그러지 마. 요즘 세상에 착한 사람들 등쳐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나 돕지 말고 아가씨 먼저 가. 할머니, 정 그러시면 저랑 같이 내려가세요. 아, 왜 자꾸 그래? 그리고 아가씨 몸으로 나를 어떻게 부축하겠다고. 저 운동 많이 해요. 다리가 불편한 거지 근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제 부축 받고 가요. 아우, 정말 고집 한 번 세네. 내가 뭐 잘해준 게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할머니는 몸이 불편한 제가 돕겠다는 게 불안하신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다리로 다치신 할머니까지 챙기는 게 죽을 맛이었지만 저는 한 발 한 발 정신 차리고 조심히 산을 내려갔어요. 한참이 걸려 겨우겨우 집으로 내려온 저는 할머니를 길가에 앉혀드리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약을 챙겨왔죠. 그러자 할머니는 제게 무척이나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어쩌다 들어가게 된 할머니 집은 한눈에 봐도 사정을 알만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병원을 꺼리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얼굴에 상처까지 생겼네. 예쁜 처자가 나 때문에 다쳐서 어떡해. 제가 예뻐요? 할머니가 저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싫기는 그냥 거리를 두는 거지. 왜요? 제가 몸이 불편해서요? 아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라면 치가 떨려서. 꼭 아가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랑도 가까이 안 지내. 그래야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까. 사람을 멀리하신다는 할머니에게 사연이 있는 듯해서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신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리는 어쩌다 그렇게 됐어? 젊은 사람이 옆에 누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혹시 가족이 멀리 살아? 그게요. 화제를 돌리려 제 얘기를 물으신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도 실수했다 싶으신지 사과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나 보네. 내 나이에 눈치도 없이 미안해. 방금 말은 못 들은 걸로 했죠. 아니에요. 물어보실 수도 있죠. 사실 대답 못할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날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제 사정을 아시고 미안해하고 가여워하셨어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내가 미안해. 내가 그동안 쌀쌀맞게 굴어서 속상했지. 나는 그냥 사람들 피하려고 그런 건데 나 때문에 착한 아가씨가 괜히 마음고생했겠어. 아니에요. 할머니도 사정이 있으셨는데요. 그래도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젠 안 그럴 테니까 인사해. 나도 반갑게 인사할게.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아가씨가 도와달라는 일은 뭐든 도울 테니까. 그날 이후 할머니와 저는 집 밖에서 마주칠 때마다 또 산 중턱 공원에서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께서는 제 사연을 아시고 마음이 많이 쓰이셨는지 생필품이며 음식이며 제게 가져다 주시곤 하셨어요. 저는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께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해 몸에 좋은 것들과 그 나이 때 어르신들께서 필요하신 것들을 사드리곤 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할머니와 손녀딸처럼 정말 가깝게 지낸 것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요즘 보통의 이웃들보다는 더 가깝게 지내고 서로서로 챙겨주며 더 깊은 정을 나누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밖에서 할머니와 마주치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는 할머니와 마주칠 수가 없어 얼굴을 뵌 지 꽤 되었고요. 집 앞에서 마주치는 거야 밖에서 볼일 보는 시간이 엇갈려서 그럴 수 있었지만 항상 같은 시간대에 산에 올라 공원 약수터에서 보던 할머니를 며칠 동안 마주치지 못한 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약수터에 오시는 시간이 변했나 싶어서 공원에서 운동하며 할머니를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마주칠 수 없었죠. 할머니 얼굴을 못 뵙는 시간이 하루하루 흐르자 점점 걱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다른 곳에 가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는데 만약 집안에서 쓰러지셔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한 상황은 아닌가 싶어 너무 걱정됐죠. 도저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던 저는 할머니 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 혹시나 싶었던 저는 어떻게든 할머니 집안을 들여다보려고 애를 썼고 급기야 집 안으로 들어가 빈집이 맞는지 할머니께서 위험한 상황은 아니신지 직접 확인하려고 했죠.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집 안을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들여다볼 수도 없었어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집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저는 저희 집에서 할머니 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희 집과 붙은 담벼락을 건너 할머니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어렵사리 할머니 집으로 들어간 뒤에는 할머니를 부르며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부엌 한편 잡동사니와 박스가 있는 곳에서 사람의 형체를 발견했죠. 그 사람의 형체는 다름 아닌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어쩐 일인지 그 좁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계셨어요. 저는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할머니가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으신 거냐고 여쭤봤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며칠 안 보이셔서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저 할머니? 아가씨였어. 난 또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요? 누가 찾아오실 건가 봐요. 근데 왜 여기에서 이러고 계세요? 혹시 밖에 다른 사람 없었어? 남자든 여자든 아가씨 부모님 뻘되는 사람들 말이야. 네? 아니요. 제가 있을 땐 없었는데. 그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죄송해요. 전 할머니가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니신가 걱정돼서 저희 집 담벼락 넘어서 여기로. 뭐? 담을 넘어서 왔다고? 아가씨 집에서 우리 집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 네. 죄송해요. 놀라셨죠? 저는 할머니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걱정된다고 하지만 도둑처럼 담을 넘어 들어왔으니 할머니께서 충분히 황당해하시고 기분 나빠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할머니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그래? 젊은 아가씨, 그럼 나 좀 아가씨 집에 숨겨줄 수 있어? 제발 나 며칠만 아가씨 집에 숨겨줘. 방 아니라 주방에서 지내도 되니까 며칠만, 응? 네? 숨겨달라고요? 할머니를요? 아니, 왜요? 누가 오길래... 아님 지금 이 집에 다른 누가 또 있나요? 아니, 지금은 없는데 또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아가씨가 나 좀 도와줘. 나 지금까지 밖에 못 나가고 숨어있느라 집에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이제 문을 부수거나 유리창 깨고 들어올까봐 겁도 나. 정말 이상한 부탁이고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줘, 응? 위험한 상황이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야, 경찰은 안 돼. 경찰까지 개입하면 일이 더 커져.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하셨길래 제게 몸을 숨겨달라고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얀 안색과 다급하신 모습, 그리고 이제까지 집안에서 숨어 있었다는 말에 그럴 겨를도 없는 것 같았어요. 우선은 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대피시키는 게 우선이다 싶었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대문을 통해 나가려고 했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절 말리시더니 제가 담을 넘어서 왔단 길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왜 대문을 멀쩡히 놔두고 담을 넘으려고 하시는 건가 싶었지만 이미 이상한 일투성이었기에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담을 넘어 저희 집으로 들어왔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할머니께서는 현관문이 닫히자 그제야 잔뜩 하시고 있던 긴장을 푸셨어요.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벽에 기대 앉아 계셨죠. 할머니, 이거요. 저희 집에 당장 드릴 만한 게 없어서 비타민이랑 따뜻한 꿀물 좀 타왔어요. 아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가씨 덕분에 10년 감수했어. 근데 저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불편하시면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요.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저도 도움을 드려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게... 그래, 뭐 이렇게 신세까지 찌게 됐는데 알려줘야지. 거기다 내가 아가씨 사정도 다 듣게 됐는데 내 사정만 비밀로 꽁꽁 싸고 있을 수 있나? 그게 내 얼굴에 침 뱉기가 되더라도 말이지. 실은 내가 쫓기는 신세나 마찬가지야. 그것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에게 말이지. 네? 자식분들에게 쫓겨요? 그게 무슨...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 그러니까 내 남편 얘기부터 해야겠네. 아가씨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삶이 바뀌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 있어. 그땐 그 선택이 내 삶을 바꿀 거라고 생각 못하지만 말이지. 특히 남자든 여자든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선택이 있는데 그게 결혼이야. 난 그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내 삶을 힘들게 했지.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남편 놈이 놈팽이도 그런 놈팽이가 없을 정도였거든. 어릴 땐 남편의 자유분방한 모습이 멋지게 보였어. 허무맹랑한 꿈을 쫓는 건 낭만적으로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아니었던 거야.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한 집안 가장의 자격이 없는 그런 놈팽이였을 뿐이었지. 지금이라면 자식이 있건 없건 이혼해서 내 인생 살겠다만 나 젊을 적에는 이혼은 생각도 할 수 없던 때였어. 거기다 아이들까지 있었으니 내 팔자 내가 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고. 근데 아무리 내 팔자 내가 꼈다고 하지만 나까지 손 놓고 살 순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애들 키우면서 돈을 벌었지. 애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공부할 수 있는 돈만 벌려고 나갔는데 어쩌다 보니 생각보다 크게 돈을 벌게 됐어. 나도 나한테 그런 눈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게 보이더라고. 돈이 흐르는 길이 말이야. 그래서 처음엔 장사로, 나중엔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면서, 또 나중엔 땅 보러 다니면서 제법 크게 돈을 벌었어. 그 덕분에 아이들 셋 전부 등 따숩고 배부르게 키우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고, 뭐 남편 놈도 내 덕분에 평생 하는 거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살았어. 그때까지 내 인생 남편 때문에 내가 꽈어도 이 정도면 잘 헤쳐나왔다고,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서 만족했지. 근데 이 망할 놈의 남편 놈이 은혜도 모르고 딴 여자를 만난 거야.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말이지. 이제까지 애들도 내가 키우고 가장 역할도 내가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준 내게 인간 노릇 못하는 사람이란 건 진작에 알았지만 그런 짓까지 할 줄은 전혀 생각 못했어. 그쯤 되니 나도 더는 그 인간과 살 수가 없었고, 거기다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혼해달라는데 그런 인간 붙잡아서 뭐하나 싶어 이혼했지.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사라졌으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편안히 노후 즐기다 자식들 가정 이루는 거 보고 손자 손녀들 키우며 내 명까지 살다 죽을 줄 알았지. 하지만 이 삶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더구나. 아니, 내 인생은 남편 놈을 만났을 때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졌을 수도 있어. 남편 놈도 모자라 자식들까지 내 속을 썩였거든. 어릴 땐 그렇지 않았는데 피는 속일 수가 없는 건지 자식들 하나같이 지 애비처럼 자기 사업하겠다고 했어. 뭐 거기까지야 상관은 없었지.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 하고 싶다는데 왜 못 도와줘? 근데 문제는 애들 모두 지 애비처럼 했다는 거야. 사업을 했으면 작든 크든 성공하든 못하든 결과물을 내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지. 난 그게 애들이 생각이 많아서 또 유행이 너무 빨리빨리 변하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나 때문이더라고. 나 때문. 자식놈들에게 믿을 구석인 내가 있으니까 날 믿고 대충 한 거야. 자기들 놀 거 즐길 거 다 하면서 사업은 대충 했던 거지. 그런 자식들 속마음을 내 지레 짐작뿐만 아니라 직접 듣게 되면서 내 자식들에게 냉정해지기로 했어. 도와줄 건 넘치도록 도와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의 지원은 해주지 않기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 길 찾게 하려고.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나에게 의존하는 게 사라져야 애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똑바로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 전부 내 자식을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한 선택이었는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나보고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지고 돈 욕심만 생겼다면서 나를 자식보다 돈을 더 애지중지하는 엄마라고 비난하더라고. 나중엔 지 아버지랑 이혼한 것도 내가 돈 버는데 정신 팔려서 생긴 당연한 일이라며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고, 내가 돈 버는데 정신 팔렸으면 지들이 어떻게 그만큼 잘할 수 있었겠어? 애비라는 인간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난 애들이 뭐라고 하든 잠깐 나한테 서운해서 투정 부린다고 생각했어. 시간이 흐르면 자기들도 진정하고 내 뜻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아니었지. 끝까지 날 돈밖에 모르는 노망난 노인네로 몰아갔어. 자식 세 놈 중 한 놈도 빠짐없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계속 내게 돈만 내놓으라고 했어. 세 놈이 돌아가면서 또 때로는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사람 숨을 조여왔지. 나중엔 지 엄마 통장에서 돈 빼돌리고 내 건물 세입자들 속여서 장인의 통장에 돈을 받거나 전세로 돌리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짓까지 하는 걸 보니 이혼한 내 남편 놈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징그럽더구나. 내가 모성애가 부족한 건진 몰라도 그런 자식들이라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결국 난 내가 낳은 자식들을 경찰에 신고했지. 자식들에게 고통받고 있다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경고를 확실히 하면 날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놈들이 더 나를 원망하더라.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벌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다른 일을 통해 경고한 건데
그걸 가지고 날 치매 걸린 돈밖에 모르는 미친 노인네라고 매도시키면서 말이지. 더 원색적으로 날 비난하면서도 또 돈에 대한 욕심은 놓질 않았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선 법적인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는 걸 이용해서 교묘히 괴롭히고 돈을 요구했고, 상황이 그 지경이 되니 내가 죽어야 편해질 수 있나 싶었어. 남편 잘못 만나 그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자식놈들에게까지 그런 대접을 받으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쁜 생각도 잠시 했는데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 쉬는 시간도 없이 맨날 돈 버는데 쫓기며 내 걱정보단 남편놈 걱정, 자식들 걱정하면서 살았으니. 그래서 남은 생 얼마 안 남았지만 편하게 살고 싶었어. 사는 곳이 어떻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남들한테 상처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지. 그래서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온 거야. 애들이 날 찾지 못하게 월세 계약서 안 써도 세만 주면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허름한 곳을 찾아서 말이지. 나 그래도 애들이 찾아올까봐 휴대폰도 개통 안 하고 택배도 안 시키고 살았어.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애들 눈에도 띌 것 같아서 밖에 많이 다니지도 않았고. 다니면 바로 우리 집 앞 그리고 저 약수터만 다녔다니까? 가끔 시장이나 가면서 말이지. 그렇게 살았는데도 어떻게 날 찾아낸 건지 애들이 요 며칠 전에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온 거야. 다행히 내가 내 흔적 안 남기고 지내서 걔들도 긴가민가한 모양이긴 한데 계속 찾아오네. 난 애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지난 며칠 동안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아까 아가씨에게 밖에 다른 사람 없냐고,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 물었던 거야. 나 좀 숨겨달라고 한 거고. 걔들이 포기하고 떠날 때까지 말이지. 할머니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제가 화날 정도였어요. 어떻게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고 자기들 나이도 꽤 들었을 텐데 고작 돈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못 살게 구는 게 말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들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할머니가요. 저는 할머니께 얼마든지 제 집에서 편히 지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안심될 때까지, 자식들 안 온다고 생각될 때까지 지내세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며칠 지나면 내가 딴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나 찾으러 다시 떠날 거야. 그리고 정말 고마워. 내가 아가씨에게 잘한 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도와주고. 저는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안심이 될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이후 할머니와 저의 동거가 시작되었고요. 처음엔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고, 저도 할머니 사정을 알고 보살펴드리기로 한 거라 제가 도움을 드릴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막상 동거하고 보니 제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저를 손녀딸 대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시려고 했죠. 제가 그런 챙김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정말 기분 좋았고 따스했지만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제 눈치를 보고 일부러 무리를 하시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딱 맞춰서 왔네. 얼른 씻고 나와. 저녁밥 다 됐으니. 이걸 또 다 차리신 거예요? 저 이렇게 반찬 많지 않아도 밥 잘 먹는데. 매번 밥 차리신다고 고생하셔서 어떡해요. 밥하는 게 무슨 고생이라고. 저 할머니, 혹시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게 제가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무리하시는 거면 안 하셔도 돼요. 저 할머니랑 지내는 거 정말 괜찮거든요. 오히려 절 반겨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더 좋아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무리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정말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니까. 예인이가 너무 생각이 많네. 단순하게 생각해, 응? 할머니가 손녀에게 해준다고 생각하라고. 제가 며칠 동안 직접 보고 느낀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자식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니었죠.
남인 저에게도 정말 잘해주셨는데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잘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할머니 자식분들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자식들이 할머니를 찾아온 것도 혹시 이전의 행동에 용서를 구하려고 찾은 건 아닐까 싶었죠. 저는 할머니 자식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 행동으로 오해가 풀린다면 할머니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는 자주 집 앞을 나와 밖을 보다 며칠 동안 할머니 집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때론 문 앞에서, 때론 차 안에서 교대로 집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이 할머니 자식과 며느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가가 말을 걸게 됐죠. 저기... 네? 저요? 네, 제가 저 집에 사는데요. 계속 이쪽을 서성거리시는 것 같아서요. 무슨 볼 일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아, 네. 전 혹시 저희 집이나 여기 할머니께 볼 일이 있으신가 해서. 여기 사는 분 아세요? 네, 바로 옆집이니까요. 그래요? 저기 그럼 여기 이분 맞습니까? 사람들 말로는 이분이 여기서 사는 걸 봤다고 하던데. 이 사진만 봐서는 잘... 근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분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인데 이분이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온전치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을 빨리 좀 찾아야 해서요. 여기 사진 좀 더 봐주실래요?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찾는 분이 치매 걸린 분이라면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옆집 할머니 멀쩡하세요. 젊은 저보다 더 빠릿빠릿하시고요. 저희 어머니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치매기가 있으신 지 오래돼서 판단이 제대로 안 되세요. 그럼 혹시 여기 사시는 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저희 형제들이 며칠 동안 여기를 지켰는데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서요. 할머니 안 보이신 지 꽤 되셨는데 워낙 말씀이 없는 분이라 이사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아닌 것 같던데. 저 죄송한데 여기 할머니 뵙게 되면 여기로 연락 좀 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정이 너무 급해서요. 치매인 분이라 무슨 짓을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흉기로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고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이분 오시면 연락 주세요. 100번 양보해 할머니를 치매로 몰아갈 수는 있었지만 위험한 사람으로 설명하는 걸 보며 자식들이 할머니를 찾아온 게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고 그렇다면 제가 할머니를 자식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집 밖 주변을 더 면밀히 살펴보며 할머니를 챙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택배원이 대문을 제대로 닫고 나가지 않았고 그 틈을 본 할머니 자식 중 한 명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 집을 통해 할머니 댁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창문을 통해 저희 집안에 있던 할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할머니 첫째 아들인 자식은 할머니께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놀라신 할머니께서 덜덜 떨며 제게 전화를 걸어오신 겁니다. 밖에 있었던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첫째 아들을 밀쳤죠. 남의 집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남의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당신 잘 나타났어. 지금 당장 이 문 열어! 문 열라고! 당신이 뭔데 내 집 문을 열라 말라 난리예요! 그리고 말 못 들었어요? 나가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요! 경찰? 당신이야말로 경찰에 신고당하고 싶어? 우리 어머니 당신 집에 숨겨두고 뭐하는 짓이야? 정신도 올바르지 못한 노인네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정신이 뭐? 누가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데 누가? 정신이 나가도 당신네들이 나갔지. 당신들 그러고도 입에서 어머니라는 소리가 나와? 폐륜이나 저지르면서 어디서 어머니가 나오고 누가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대? 어린 여자가 어디서 목소리 높이고 말을 함부로 해? 야, 네가 뭘 안다고 폐륜이를 해? 그리고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문이나 열어. 우리 어머니나 돌려달라고? 나도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당신들 하는 짓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이지. 돈 때문에 낳아준 어머니를 괴롭히는 게 폐륜이 아니고 뭐야? 당신들이 폐륜아가 아니고서야 뭐냐고! 이게 어디서 헛소리 듣고 지랄이야! 야, 다리도 불편한 일이 대가리도 잘못됐냐? 뭔 돈이고 뭔 폐륜이야! 문이나 열어. 열라고! 나가라고 이 폐륜아 새끼야! 저는 할머니 첫째 아들과 말다툼하다 결국 집 밖으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곤 집으로 들어가 놀란 할머니를 다독였고요. 할머니 놀라셨죠? 죄송해요. 며칠 전부터 문이 뻑뻑해서 손본다는 걸 깜빡하고. 제가 아들분 밖으로 내쫓았으니까 우선은 안심하세요.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예인이 너한테 피해만 주는 거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도 몇 마디 나눠보니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던데 또 괴롭힘 당하시려고요? 집안에 계셔도 저희 집에서 계시는 게 나아요. 저희 집에 또 들어오면 무단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집 앞을 서성거리는 것도 경찰에 신고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 너한테 피해 주는 거지. 나 때문에 네가 안 써도 되는 신경을 쓰고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렇게 나가시면 제가 더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세요. 저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할 테니까 잠시만 여기서 진정 좀 하고 계세요. 할머니께서 이대로 저희 집을 나가시면 앞으로의 일은 뻔했습니다. 도망을 다니시든 자식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시든 평생 괴롭힘을 당할 게 뻔했어요. 그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지낸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꽤 깊은 정을 나눴거든요. 저는 부모님의 사고로 할머니께서는 남편과 자식들의 배신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정을 서로 느끼고 있었죠. 그러니 저는 할머니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미 그땐 할머니께서 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그날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을 손봤어요. 택배도 대문 밖에서 받기로 했고 CCTV를 달아 언제든 집을 확인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경찰에게 신고도 했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할머니 자식들은 저희 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더는 기다릴 수가 없는지 거세게 밀어닥치며 할머니를 저희 집에서 데리고 나오려 했습니다. 야, 너 오늘은 그냥 집에 못 들어가. 우리 오늘 어머니 모시고 갈 거니까 같이 들어가. 문 열어. 여기 CCTV에 당신들 하는 짓 다 찍히고 있어. 이것도 협박이야. 내 집에 발 들이는 순간 무단 침입이고. 야, 너 몇 살이니? 몇 살인데 반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네 부모님 뻘이야. 근데 어디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할머니 돈을 모시고 가려는 거겠지. 나 당신들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아. 그리고 내가 다른 건 다 모른 척해도 자기 부모님께 폐륜짓 하는 것들은 못 참거든. 당신들처럼 하나같이 폐륜인 것들은 참지 못한다고. 뭐? 이게... 여보, 건들지 마. 그러다 우리 진짜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수도 있어. 저기 아가씨 말끝마다 폐륜 머시기 부모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나 봐? 며칠 동안 보니까 다리도 불편한데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 맞지? 부모님 안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가씨 부모님 대신해서 데리고 있는 거고 혼자 도덕적인 척 우리 욕하는 거지. 아가씨가 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자기 결함을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 상황을 이용하면 어떡하나. 부모님이 가족이 필요하면 결혼하든 아니면 진짜 독거노인 찾아서 양녀 관계를 맺든 해야지. 왜 멀쩡한 남의 집안 이산가족 만드냐고. 그거 나쁜 짓이야? 그럼 안 된다고. 당신들이나 폐륜짓 그만해. 당신들이 자식 노릇 똑바로 하고 할머니 안 괴롭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어. 쓰레기 새끼들. 당신들 내가 신고할 거야. 경찰 오고도 방금 한 말...
아이씨, 이 여자가 좋게 좋게 말하려고 했더니. 야, 승준아, 승현아, 저 여자 가방 뺏어. 그리고 여보, 이 여자 주머니 좀 뒤져봐. 열쇠 어딨나 찾아라고. 일 커지기 전에 문 따고 들어가서 어머니 모시고 나오자. 얼른.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들 미쳤어? 아! 도와주세요! 여기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자 할머니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저를 꼼짝 못하게 잡아놓고 제 가방과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강제로 문을 열어 할머니를 데려가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인간들에게 잡혀 옴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를 보호할 수 없는 건가 싶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빗자루와 양철 쓰레받기를 손에 들고 나오셨죠. 나오셔서는 자기 아들과 며느리들을 인정사정 없이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누굴 손대?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어머니! 저희예요. 저 아들 승면이라고요. 아들? 나한테 아들이 어딨어? 너희가 무슨 내 아들이고 며느리야? 내 돈만 노리는 날강도들이지? 썩 꺼져. 나 너희들과 평생 안 보고 살 거고 난 이미 자식 없다고 생각하니 꺼지라고. 어머니, 아무리 치매라고 해도 어떻게 자식들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다 생각 있어요. 강제 입원시키든 저희가 돌아가면서 붙잡아 두든 행동으로 옮길 거라고요. 치매? 내가 너희들 덕분에 그놈의 치매 안 걸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니? 검사도 꼬박꼬박 받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한다. 나 얼마 전까지 받은 검사에서도 치매 아니라고 했어. 근데 치매는 무슨 치매? 그냥 솔직하게 말해라. 돈 때문이라고. 내 돈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해. 날 치매 환자로 몰지 말고. 그래요. 그럼 돈 주세요. 어머니 솔직히 그 많은 돈 가지고 계셔서 뭐예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돈인데 좀 일찍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일도 없잖아요. 맞아요. 꼭 돈 때문은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어머니께서 저희 안 도와주신다고 했을 때부터 사이가 이렇게 틀어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이상하게 나오시니까 치매가 아닌가 걱정을 한 거고. 그럼 날 병원부터 데리고 갔어야지. 너희가 언제 병원 얘기라도 꺼낸 적이 있냐? 돈만 얘기하고 내 돈 빼앗아가는 데만 신경 썼지. 그리고 나야말로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자식들 돕는데 돈 따위 얼마든지 줄 수 있었어. 너희들 행동이, 의도가 문제였지. 그럼 저희가 잘할게요. 저희 삼형제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잘하긴! 이미 너희들 속마음 훤히 다 알았는데. 너희 나한테 재산 물려받으면 요양병원에 보낼 거라며? 내가 너희끼리 작당 모의하는 거 전부 다 들었다. 자식놈 세 새끼 중 한 놈도 며느리 세년 중 단 한 명도 내 걱정 안 하더구나. 날 짐덩어리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떠넘기려고 하는 거 다 들었어. 그것뿐인가? 내가 너희 때문에 살이 바짝바짝 말라가도 내 걱정한 적이 있어? 돈 얘기만 계속했지. 아니라니까요. 그럼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께서 뭘 잘못 들으시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돌아가면서 나 모시고 살 생각 있냐? 그럼요. 당연하죠. 내 돈이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너희에게 가도. 다른 사람이요? 자식들이 우리들 뿐인데 누구한테... 누구긴? 여기 열심히 사는 아가씨에게 돈 주려고 하지.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우리 돈을... 대답이나 먼저 해. 나 모시고 살 거야?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 저희가 치매... 그놈의 치매! 너희가 불리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날 치매로 몰지. 왜? 내가 아니라 돈이 필요하니까.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나 포기하게 내가 내 돈 이 아가씨한테 다 주려고 한다. 내가 고작 한 달 좀 넘게 이 아가씨 집에서 살았지만 너희가 나에게 평생 한 것보다 더 나한테 잘해줬어. 평생 해주기만 하던 내 삶에 처음으로 날 위해서 신경 써준 사람이 이 아가씨야. 그런 예인이가 너희보다 내 돈 받을 자격 있지.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고. 어머니! 정말 미치신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왜... 야, 너 우리 어머님 어떻게 구워 삶았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 꽃뱀 같은 년, 어쩐지 남의 집안일 끼어든다고 했더니 역시 목적이 있어서. 저는 그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뭐 그냥 말뿐일 수는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 할머니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반응도 못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구해주셨어요. 이것 봐라. 벌써 관심이 내가 아닌 이 아가씨에게 가네. 너희 대답도 이거지? 돈 없는 나는 모시고 살 생각도 없지? 이미 부모 취급도 하지 않는데 말이야. 그럼 됐네. 난 이 아가씨에게 내 재산 모든 걸 줄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라. 그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다. 예인아, 너도 신고해. 방금 이 인간들이 너 협박하고 가방 뺏고 잡기까지 했지? 성폭행, 폭행, 협박 할 수 있는 거 죄다 협박하자. 할머니 지시에 저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경찰에 신고했고 그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던 할머니의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그 자리에서 항의하다 신고받고 온 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경찰서로가 진술할 때까지 멍한 상태였고요. 그러다 진술을 마치고 나온 곳에서 저를 기다리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많이 놀랐지? 내가 갑자기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해서. 네? 아, 네. 놀라긴 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저 필요하시면 이용하세요. 제가 다음번엔 당황하지 않고 눈치껏 대답할게요. 이용? 아닌데. 나 정말 예인이 너한테 내 재산 주려고 하는데. 네? 재산이요? 누구요? 할머니 재산이요? 그럼 내가 아까 왜 물려주는지도 다 얘기해줬잖니. 아니 그건 아까 그 사람들 속이려고. 아닌데. 난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 네가 나한테 하는 걸 보고 말이지. 할머니, 저희 집에서 지내신 지 겨우 한 달이세요. 그리고 저랑 알고 지낸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내 나이에 나 같은 일 겪으면 사람과 얼마 동안 알고 지냈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 자식놈들에게 벗어나려면 내 수중에 돈이 없어야 해. 그래도 제가 받을 자격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 남들은 못 받아서 안달인 돈을 왜 싫다고 하나? 그리고 예인이처럼 열심히 살면 받을 자격이 있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기부하든 뭘 하든 예인이 마음대로 하고. 할머니께서는 조금 전 했던 말씀이 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나중에 할머니께서 직접 자식들과 법정 다툼을 하시면서까지 제게 재산을 증여하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저는 할머니 재산을 받을 때까지 어리둥절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 재산을 받게 된 그날, 할머니께서는 제게 멀리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 떠나. 내 자식놈들이 또 예인이 괴롭힐 게 뻔해. 내가 그 꼴 보려고 증여한 건 아니니까 이제 예인이 살고 싶은 곳으로 가서 지내. 내가 마지막으로 예인이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처럼 밝게 살아줘. 주변을 돌아보다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예인이가 했던 것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해주고 챙겨주고. 그럼 내가 참 보람 있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런 약속 안 해도 제가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하는 걸 할머니께서 보시면 절 엄청 혼내시거나 주신 재산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찾아가서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찾아오세요? 왜요? 바로 그 자리에서 혼내시는 게 아니고요?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저랑 같이 지내실 거잖아요, 지금처럼. 그럼 저 혼자 지내라고요? 할머니도 없이? 그럼 이사 안 갈래요. 할머니가 없는데 제가 왜 이사를 가요? 아니다. 재산 돌려드려야겠다. 증여 취소해주세요. 예인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저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앞으로 쭉. 할머니 혼자 지내시는 거 저 못 봐요. 또 정줄 거 다 주시고 나가는 건 뭐예요? 줬다 빼앗는 게 처음부터 없는 것보다 더 서운한 법인데. 이사 갈 거면 같이 가요. 예인이 넌 날 데리고 살겠다고?
정말 같이 지내도 되겠어? 혹시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제가 할머니 좋아해서 그래요. 할머니랑 사는 게 좋다고요. 제가 많이 모자라겠지만 잘 모시고 살아볼 테니까 저랑 같이 살아요. 네? 저는 할머니께 같이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할머니 재산을 증여받게 돼서 또는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었지만 그것보단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할머니께서도 저에게 같은 감정을 느끼셨는지 제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가족이 되어 같이 살게 됐죠. 지금은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주변 이웃분들은 저희를 친할머니와 손녀 관계로 아세요. 그만큼 할머니와 살갑게 또 즐겁게 지내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 그리워하던 가족의 정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리고 맨 처음 이곳에 사연을 보내자고 한 분도 저희 할머니셨어요. 이 채널도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고요. 할머니께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자고 하셔서 보낸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께 이런 사연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닌 마음을 통해서도 맺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 핏줄이 아니더라도 가족처럼 지내는 저희를 또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각자의 사연으로 인해 핏줄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묶여 가족이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 사연으로 조금 더 인식의 변화가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